홀로 되지 않으려면 임춘성.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하다지만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당연히 남들과도 잘 놉니다.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상 젊은 학생들을 많이 그리고 자주 봅니다. 강의실, 연구실, 학교 안팎 식당에서 간혹 호젓한 캠퍼스의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그들을 봅니다. 뭔가 골똘합니다. 손에 잡힌 책을 읽고 있더군요. 왠지 전공서 적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동자가 바쁘더니 문득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생각을 해보나 봅니다. 책에서 읽었던 내용에 자신만의 이해와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건너편 벤치에도 골몰하는 한 학생이 있네요. 역시 손에 잡힌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보다는 두 손이 더 바빠 보입니다. 이 학생도 문득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목이 아픈가 봅니다. 약간 스트레칭을 하는 듯 하더니 다시 게임에 빠집니다. 저도 나름 짬짬이 게임을 즐기는 편이니 게임에 빠진 사람들을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한 번씩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두 학생의 모습이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름다운 봄이 오는 캠퍼스 벤치에 너무 잘 어울렸지만 다른 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사색을 하고 저자와 내면의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서의 기쁨은 혼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요. 매일 사턴에 혼자 산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혼자 있는 시간, 혼자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사회 구조와 인간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혼자 보내는 시간과 혼자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운동도 혼자 하고 여행도 혼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혼자 하는 행위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라는 책도 있잖아요. 혼자에 대한 예찬은 자신의 내면, 진정한 자신과 만나라는 점에 글쎄 방점을 찍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려면 자신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려면 더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누구나 그들을 향한 사회적 자아로 응대하니 내면으로 향한 자신과의 대화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겨서 일부러라도 홀로 있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죠. 자신을 잘 알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당연히 남들과도 잘 놉니다.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성숙한 사람일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원치 않게 혼자가 되는 상황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고독은 이럴 때 옵니다. 고독이 밀려오면 자신을 만나는 성찰의 시간은커녕 자신을 제대로 돌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외로움 해결에 급급해져 자신을 보지 못하고 눈이 자꾸 밖으로 남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누구나 남과 같이 해야 할 시간과 일이 있습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지나치게 홀로 있고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 사이에는 좀 멋스럽게도 들리는 긱스나
오타쿠에도 사이의 부정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 혼자와 함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삶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짝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가 된 처지는 심각한 일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짝이 없이 홀로 있었던 며칠 동안 무척 외로웠습니다. 옆자리가 넉넉해서 편한 것도 잠깐이죠. 밥도 혼자 먹고 필기도 혼자 다 하고 잠깐 졸 때도 혼자 눈치껏 조느라 무척 괴로웠습니다. 혼자 있게 된 초등학생한테 내면의 성질 어쩌고는 너무 사치스럽잖아요. 학급에는 짝꿍이 있고 단짝 친구가 있어야 하고 집신도 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 짝짝꿍 남친 여친도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가정을 꾸미죠. 나에게 잘 맞는 직업도 직장도 있어야 하고 잘 어울리는 취미와 동호회 모임도 있어야 합니다. 짝이라고 해서 꼭 단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그 무엇은 모두 나와 혹은 내 인생과 짝을 이루는 중요한 매칭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홀로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능동적이고 후자는 수동적입니다. 전자는 원해서 된 것이고 후자는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과 짝을 이루어야 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 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홀로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것이죠.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일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홀로 되지 않으려 매일매일 애쓰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감이 듭니다.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외된 것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사회적 소속감과 반비례한다는 에밀 드르킴의 유명한 주장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슬픈 초상이 문득 생각나네요. 있어야 할 짝을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에 소속되지 못하면 소외된 것이고 홀로 된 것입니다. 홀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있어야 할 짝이 누구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을 안다면, 그래서 그들 또는 그것들과 함께라면 떨어져 나가 홀로 된 확률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 자신과 매칭되는 누구와 무엇을 찾자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겠지요. 그러고 보니 홀로 되지 않기 위해서도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신을 알아야 하니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짝 짓고 소속되어 그래서 홀로 되지 않으려는 고민을 해보려 합니다. 나와 잘 어울리는 것도 알아야 하고 나라는 사람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커플링과 매치 메이킹이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잘 어울리는 것과 내가 잘 어울리고 싶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나인 것과 나였으면 하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구분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피투스라고 들어보았나요? 아비투스는 석간에서 유래된 단어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페르 브르디유와 상징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나의 일관적인 취향이나 행동은 내가 속한 사회적 집단과 환경에 기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들으면 뻔한 얘기이지만 브르디유에 져서 구별짓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짓기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비투스는 개인의 취미와 취향조차도 사회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산물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계급이 구별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상위 계급은 아비투스를 이용해 특권의 보호막을 치고 있으며 사실 매너라는 것도 주도적 계급이 주도하기 위한 문화적 방어막이라는 거죠. 서유권 현상은 하위 계층에서 뚜렷이 일어나는데 하위 계층 중 일부는 상위 계층의 행동 패턴이나 취향, 취미를 쫓아
따라하면 마치 상위 계급으로 신분 도약이라도 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딱히 계급 사회라 부르기는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만의 특성으로 고유의 기호와 취향이 있고 그로 인해 표출되는 관심과 취미가 있을 터인데 반대로 취미를 선택하여 본인의 취향을 표현하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특성이냐 가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졸부와 된장녀, 명품과 고급의 부처 이런 용어들이 떠오릅니다. 아비투스로 곱씹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기 위하여 애쓴다면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누구와 무엇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인 나를 가지고 나와 맞는 애인과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진짜 나와 거리가 있다면 그런 내가 마치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멀지 않아 홀로 될 것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만 프라다가 어울리는 악마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프라다가 필요 없는 천사도 적지 않지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안성맞춤인 사람은, 직업은, 취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을 찾아내고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닭고기 수프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힐링 도수인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는 전에 내려오는 101가지 따뜻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 마음의 기억으로 되살려 봅니다. 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엄미해 보세요. 평생을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남자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는데 그의 삶은 길고 긴 해변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가 걸어온 행적은 해변가의 발자국으로 남아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는 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발자국은 항상 두 사람의 것이었고 자신의 발자국 옆에 동행했던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멈추어졌다. 자신의 발자국만 뚜벅뚜벅 있는 곳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기간이었다. 아하, 그 힘들었던 시절 나는 혼자였네. 나는 홀로였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 물어본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나요? 인자한 미소와 함께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너는 홀로 된 적이 없어. 그때 내가 널 얻고 있었거든. 같은 것을 다르게 보기. 여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별은 두렵지 않고 눈물은 참을 수 있지만 홀로 된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는 오래된 가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홀로이고 쉽지 않다고 처절하게 외치는 오래된 팝송도 있네요. 홀로 된다는 것은 같이 해야 할 짝이나 소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친구와 모임, 애인과 가정, 동료와 직장을 찾아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이 나와 잘 맞아떨어질까요? 물론 멋진 친구, 아름다운 애인, 근사한 직장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짝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소속되기 위하여 당신도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해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배필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시오 라는 식의 국민교육 헌장을 여기서 낭독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너무 빤하니까요. 결국 짝을 찾는 문제입니다. 홀로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짝을 찾아야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짝을 만나면 일단 짝이 되더라도 곧 홀로 되기 십상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좋고 안 좋고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역시 홀로 되기 쉽습니다. 좋고 훌륭한 짝을 찾으려고 매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에 걸맞게 좋거나 훌륭하지 못하다면 결국 홀로 될 것입니다. 반면 안 좋고 안 훌륭한 것과 짝이 되면 낙담하고 불만이 쌓여 역시 또 홀로 될 것입니다. 적합한 짝짓기의 핵심은 요철을 맞추는 것이지요.
무조건 같은 모양, 같은 등급, 같은 취향끼리만 짜게 된다면 세상은 그리 재미있지 않을 겁니다.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엇갈려야 딱 떨어지게 접합이 됩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기막히게 요출로 맞추어져 인고 커플이 되고 천직이 직장이 됩니다. 적정한 짝과의 적절한 매칭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기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면을 보아야 하고 같은 직장이라도 다른 점을 볼 줄 알아야 요철을 맞추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슬슬 같은 것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 동기는 진작이 가리라 싶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는 것은 같은 것들에서 차이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관건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하려 애쓰던 어리바리한 시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 금발의 백인 미녀가 날 보고 웃습니다. 강의실에 일찍 도착해 마주친 곱사간 흑인 여자도 미소 짓습니다. 어라? 설마 미국에서도? 하며 오만한 자만심이 밀려왔습니다. 다음에 보면 나도 있어줘야지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알고 보니 오만 자만이 아닌 무식의 소치였습니다.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외진 곳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대놓고 미소를 보여줍니다. 낯선 사람에게 총질이 예상했던 서부 개척시대부터 생긴 습관이라 합니다. 난 너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표현이라죠.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부끄러운 기억이 연이어 생각나네요. 3년이 흘러 학위 논문 심사를 패스하고 나름 검의 한양으로 입국하여 며칠을 국내에서 보내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억 속에 아련한 공중전화 바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전화를 걸면서 낄낄대던 여중생 2명이 무심코 뒤에서 기다리던 차를 쳐다봅니다. 글쎄 3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배운 대로 대놓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가씨들이 정색을 하더군요. 마치 치안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며 검새 저리로 내빼듯 사라집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동서양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 차이는 실로 대단합니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 하더라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고와 전통을 물려받은 10억 명과 고대 중국의 사고와 전통을 답습하는 20억 명은 분명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세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릅니다. 같은 것에서 차이를 보고 인정해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고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가보면 인종이나 종교보다는 문제는 바로 차이를 보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유일신인데 하며 다른 것을 핍박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발상이지요.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융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 독고다이가 됩니다. 홀로 드는 지름길입니다. 같지만 다른 것 하면 역시 남과 여가 딴박에 떠오를 겁니다.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할까요? 똑같이 사람이지만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무조건 홀로 됩니다. 어찌어찌해서 같이 산다 손치더라도 홀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화성에서 온 종족과 금성에서 온 종족이 지구에서 짝지어 살려면 반드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관심사인지라 일생간의 문제에는 많은 비교와 대구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이지만 다소 시대에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요. 남자는 자기가 첫 남자이기를 바라고 여자는 자기가 마지막 여자이기를 바란다 전곡을 찌릅니다. 또 이런 건 어떤가요? 여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말을 만들어낸 센스 만점의 작가를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파리의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의 한 묘비는 수천 개의 키스마크로 뒤덮여 있습니다. 죽은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은 수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영국 소설가, 그의 이름은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은 재미있습니다. 재치가 번쩍이는 소설만큼이나 그의 입담은 냉소적이고 통렬합니다. 최악의 결과는 항상 최선의 의도에서 시작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평생 가는 로맨스의 시작이다. 뉴욕을 방문했을 때 세관 직원이 신고할 것 없느냐고 묻자 나는 천재적인 재능 외에는 신고할 것이 없소이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젊은이들이 멋스럽다고 이렇게 종종 따라하는 영국식 발음은 도도한 오스카 와일드의 옥스퍼드시 영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포인핸더 넥타이 매듭법도 그가 고안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가는 멋쟁이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한 여자에게 이렇게 구애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과 내 머리를 합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철 맞춤으로 짝을 맺자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도 남녀의 차이와 세상 이치를 구별해내었던 그가 인생에서의 엄청난 추락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짝을 찾는 데서 엄청난 실패의 늪으로 빠지던 것입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오스카 와일드는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16세 예나이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철저하게 파멸당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짝짓기로 인해 그가 속했던 상류사회와 그에게 열광했던 대중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부인과 애인도 떠납니다. 완벽하게 홀로 된 것이죠. 죽은 후에는 완벽하게 부활해 지금껏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어차피 이미 홀로 쓸쓸히 죽은 뒤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짝을 만나고 적절한 직업과 직장을 구하고 적합한 것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고만고만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소소한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차이를 이해해야만 자신에게 걸맞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사소한 차이를 찾아내야만 그것들을 가지고 적절하고 적정하고 적합한 것들과 매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계란의 노른 자위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흰 자위를 좋아합니다. 어떤 커플은 계란 하나를 사이좋게 나눠 먹고 어떤 커플은 취향이 다르다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계란을 좋아한다고 다 같은 계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철을 맞추려면 같은 것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본의 명성 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고종에게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이나 아내인 명성 황후는 모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인 동시에 모두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의 경쟁자였습니다. 고종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생각하며 고독과 외로움을 삼켰습니다. 만일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가진 명성 황후에게 외치를, 굳건한 내정개혁 의지를 지닌 흥성대원군에게 내치를 맡겼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고종도 우리 대한제국도 홀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홀로 되지 않으려면 써먹어야 할 사이 존재.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걸어나와 제3자 중재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유독 짝을 잘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유행이고 저런 면이 약하지만 저런 강점이 있군 하고 꼼꼼히 따져봅니다. 서로의 특성과 서로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괜찮겠네. 서로 잘 어울릴 거야 라 확신하며 짝을 맺어줍니다. 알고 지내라고, 친구로 지내라고 인사시켜줍니다. 때로는 남녀를 소개시켜주며 중매도 쓰고 적당한 일자리도 알선해줍니다. 인재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터, 기술 또는 특허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술 브로커도 짝을 지어주는 존재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그렇고 적성민 진로 상담이라는 것도 짝을 찾아주는 업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흔하게 보이는 추천 시스템도 결국은 구매자와 물품의 짝짝꿍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자신의 짝, 자신에게 잘 맞는 그 무엇을 연결해 주는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을 중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개와 중매를 아울러서 중재라 한 것입니다. 홀로 되지 않으려면 이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중재자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내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직장, 모르는 매물이나 상품을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내가 모두 찾아다니느라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그렇게 스스로 찾아다니며 공들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짝을 구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써먹고 그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나와 직장 또는 물건 사이에도 있습니다. 연계를 도모하는 사이 존재입니다. 양편이 적절하게 짝을 이루게 하여 서로를 만족시켜 주려 노력합니다. 전문적으로 짝짓기를 하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자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중재라는 게 꼭 엄청난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라는 입장 자체가 전문성을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쌍방은 관계 설정을 초기에 제3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이론가인 제임스 콜만은 이 제3자를 믿음직한 중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짝을 찾고 있는 양측은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보와 상황을 중재자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양측에 대한 정보가 중재자에게 집중됩니다. 중재자는 매치 대상자와의 정보 격차를 벌리면 벌릴수록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사회 존재의 중재자의 진정한 전문성은 다른 곳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중재자는 쌍방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특히 차이점에 주목합니다.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매의 눈으로 접근해야 쌍방의 차이점, 결과적으로 합의점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요. 피자 한 판을 두고 다투는 형제가 있습니다. 서로 피자를 자기가 나누겠다고 싸웁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어머니는 형제를 각각 따로 불러 얘기를 들어본 후 미소를 머금습니다. 합의점을 찾은 것이죠. 자기가 피자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형의 논지는 단순히 자신이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생은 형이 나누면 형이 큰 쪽을 가져가니 자기가 나누겠다며 울먹입니다. 어머니는 형에게 칼을 쥐어주며 나누라 합니다. 대신 동생이 먼저 나누진 두 쪽의 피자 중 하나를 고르게 하였습니다. 다시 두 형제는 단짝 친구라도 된 듯 깔깔거리며 잘 어울려 놉니다. 얼핏 보면 같지만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재자의 전문성입니다. 형제의 숨어있는 입장 차이를 찾아내 요추를 맞추었던 어머니는 훌륭한 중재자입니다. 일상보다는 오히려 영화에서 종종 접하는 네고시에이터도 최고의 중재자입니다. 네고시에이터는 협상가 정도로 번역되는데 영화에서 이들은 서로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줄 것은 주게 하고 받을 것은 받게 하는 활약상을 펼칩니다. 합의안을 도출하여 쌍방을 만족스러운 협상의 파트너로 만든 것이죠. 혹시 네고시에이터의 슬로건을 알고 있나요? 윈윈, 즉 좋은 게 좋은 거다 입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멋진 네고시에이터 얘기까지 나오니 왠지 중재자가 되고 싶다고요? 직업으로서 중재자는 분명 앞으로 더욱 쓸모가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이니 정합한 연결을 해주는 사회 존재가 번창함은 지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성해 봄직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살짝 옆에 비껴 써 있습니다. 중매쟁이, 중개자, 브로커, 협상가, 그리고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까지 이러한 제3자 중재자를 잘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재해주는 직업과 사업도 그럴듯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꼭 당부하고 싶은 바는 조금 다릅니다. 홀로 되지 않으려면 나와 사람들 그리고 나와 세상을 짝짓고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존재 사고방식, 즉 중재자로 사고하는 방식을 채용하라고 힘줘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 걸맞은 사람을, 나와 알맞은 직장을 찾자면 나와 그 사람, 나와 직장 사이에 가상의 중재자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와 그녀, 나와 그 기업의 입장은 충돌합니다. 서로 같은 것을 바라니 부딪힙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회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같지만 다른 입장의 차이를 찾아내어야 짝이 되고 소속이 된다고 누차 침 튀기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사건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걸어나와 제3자 중재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유익합니다.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회사 사이에 들어가 양쪽의 입장을 다 쳐다보는 것이죠. 양편의 처지를 다 고려하는 중재자의 사고를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다면 매우 값질 것입니다. 나의 입장만 의외되지 않게 되겠죠. 역지사지의 마음이니 좀 더 성숙한 인간관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스스로가 양편의 입장을 조율하게 되니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현명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결코 홀로 되는 일이 없겠죠. 나와 그 사이에 가상의 사이 존재를 떠올리세요. 나의 입장만 고수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만 고려해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닌 중재자가 중재해야 합의점을 찾게 되고 나와 그는 지속적인 짝이 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노력하고 연습해야죠. 같은 것도 다르게 보고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했지요. 남자다움과 남자스러움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같은 남자라도 청년과 아저씨의 차이는요? 물론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도 알겠지요. 그렇다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 사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해를 바라는 남자와 사랑을 원하는 여자의 관점의 차이는 어떤가요? 구직자와 구인자의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술 마시는 사람과 술 안 마시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은 또 어떨까요? 이 부분만큼은 이태백이 시 한 소절로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적에 써먹는 구절이니까요. 단덕취중취 물위성자전 술 취하여 얻은 정치를 그렇지 아니한 자와는 나누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못 있지 않나요? 술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입장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 매우 미묘합니다. 이 미묘한 것이 더욱 오묘해지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입장과 관점이 또 바뀌기 때문입니다. A와 B는 원래 관점이 다른데 이 서로 다른 A와 B의 관점도 시간이 지나면 각각 또 달라집니다. 천방지축 바뀌는 관점의 차이가 중재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미묘하고 오묘한 이들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재자의 성공 요건이자 인생의 성공 요인이 되겠죠. 노력해서라도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의 중재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적응하고 부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관점은 세상을 보는 틀입니다. 종종 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은 안경너머로 세상을 봅니다. 안경을 쓰건 안 쓰건 사람은 창을 통해 창밖의 세상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가에 있으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디지털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의미이겠지요. 눈, 안경, 그리고 창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흐려지고 안경에 색칠이 되어지고 창이 더럽다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눈, 안경, 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관점이니 사람마다 순간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로 중재자를 고용하든지 스스로를 가상의 중재자로 채용하든지 간에 중재자는 관점의 차이를 깊게 이해하고 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홀로 되지 않게 해주는 사회 존재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